15장 인내. 당신이 받는 고통과 의심을 굳이 없애고자 노력하지 마라. 당신이 찾는 평화는 결국 이 안에 모두 있다. 캐리. 인내.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이른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머리에서 이 점을 짚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첫째, 참지 못하는 분노는 무식의 다른 형태이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할 사항이 무식인 것이며 또한 모든 분쟁의 씨앗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쟁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 사업과 같은 직업의 세계에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적을 만들어내기 일쑤이다. 이것은 사회 조직을 붕괴하는 첫 번째 요인이며 전쟁 종식을 위해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다. 이는 냉정한 이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어리석은 군중 심리를 대신 채워넣는다. 둘째, 분노는 또한 종교의 신성한 힘을 더럽히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모든 종파가 힘을 합쳐 세상의 악을 몰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파로 갈라져 종교의 신성함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흔해 어디에서나 찾아보기 쉽다. 분노가 주는 일반적인 영향. 이제 분노가 주는 일반적인 영향이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 문명화의 발전에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 또한 개개인의 발전에도 방해가 됨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마음을 나태하게 하고 정신적, 윤리적 발전을 더디게 하며 문명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앞의 사실들은 모두 추상적인 진술일 뿐이다. 추상적인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제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지난 5년간의 내 연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일화를 먼저 들어보겠다. 하지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지 차가운 종이 위에 글씨로만 여러분께 전해져 그 영향이 변질될 것이 염려된다. 그러므로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 그 자체만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만약 당신이 나태한 사람이어서 인내의 의미를 굳이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나태함을 애써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내가 겪은 일화를 읽으면서 독자들도 만약 내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지 또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육체적, 사회적 세습의 연관성. 어느 날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외모를 한 젊은이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의 맑은 눈과 따뜻한 악수,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를 빛나 보이게 했으며 지적인 인상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그는 전형적인 젊은 미국 대학생의 인상이었으며 보통 사람들도 그러했을 테지만 그를 정신없이 훑어보고 있는데 순간 그의 조끼에 있는 콜럼버스 기사회 배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얼음을 잡았다 놓는 것처럼 그의 손을 확 놓아버리고 말았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 둘은 서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며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조끼에 붙어있는 비밀 공제 조합인 메이슨 배지를 봤다. 나는 그의 조끼에 있는 콜럼버스 기사회의 배지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둘 사이에 저 조그만 배지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장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날 오후 내내 나는 그와의 일을 생각했다. 나는 평소에 내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내 잠재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포용력 부족한 마음이 순간 폭발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과 함께 그 무례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거듭 물었다. 왜 젊은이의 손을 갑자기 놓아버렸는가? 어떻게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등을 돌릴 수 있었는가? 물론 대답은 그 조끼에 있던 콜럼버스 기사회 배지 때문이었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결코 나는 이 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종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연현상과 인간의 습성 연구. 나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근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연구했다. 이때 시작한 종교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큰 공부가 되었다. 그 결과 한 가지 놀랄만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단지 그 형식에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두 종교는 정확히 같은 기독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결코 이 점이 내 연구의 전부는 아니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후에 자연현상과 인간의 습성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 생물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나는 다윈의 진화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설을 공부함으로써 이전에 내가 정립한 학설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삐뚤어져 있던 내 시야는 점점 똑바르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어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에 내가 알던 모든 정보를 깨끗이 잊음과 동시에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또한 훌훌 털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앞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지금껏 당신이 쌓아온 철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 가득 찼다고 상상해보자.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한 길은 아직 멀었을지 몰라도 이 상상을 하는 만큼은 지적인 학생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준비가 된 것이다.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발견한 나의 위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바로 육체적, 사회적 세습의 연관성이었다. 방금 전 언급한 젊은이에게서 등 돌리게 된 내 태도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껏 익혀온 종교,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가 어떻게 어디서 익혀졌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도 후회스럽게도 생각한다. 즉 나는 지금껏 정확한 가설의 뒷받침 없이 잘못된 인격을 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15세 이전의 교육과 훈련의 결과 나는 최근 전 상원 의원 로버트 테일러와의 정치에 관한 대화를 떠올려 봤다. 우리는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는 무척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었다. 그 후 나의 공부가 어느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무척 미온적인 민주주의자 같은데요. 그 이유를 당신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 질문을 받고 몇 초가 지나서 나는 불쑥 이렇게 대답해 버렸다.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자이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랬으니까요. 그는 잠시 크게 웃은 다음 이 대답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 내가 생각한 대로군요. 그럼 당신 선친께서 말도둑이었다면 당신도 말도둑이 되었을까요? 이 연구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지난 후에야 테일러 상원 의원의 농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소리 없는 교훈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산다. 내가 언급한 일화에 어떤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이 쌓아놓은 철학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습득했는지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
당신의 선입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도 15세 이전에 받은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형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전쟁 종식을 위해 에드워드 보크 위원회와 미국 평화 시상식에 제출했던 기획서의 전체 내용을 기술하겠다. 이 기획은 내가 지금껏 언급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뿐 아니라 이 장에서 언급했던 조직된 노력의 원리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보자. 신체의 대문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열린다. 아주 조그만 열쇠로도 열 수 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로 말이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이 계획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 계획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근절하는 방법과 그다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문명화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바로 육체적 유전과 사회적 세습입니다. 몸집의 크기, 피부의 감촉, 눈 색깔, 그 외 모든 생체 기관들이 육체적 유전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정적이며 고정되어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몇백만 년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언급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세습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통해 유년기 시절부터 환경에 따라 꾸준히 훈련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립한 종교, 정치, 경제, 철학, 그리고 전쟁을 포함한 그에 비슷한 분야의 개념은 모두 환경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원래부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신교 신자는 같은 이유로 원래부터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한 문장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단지 천주교 신자이고 개신교 신자는 단지 개신교 신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예외를 빼놓고는 종교를 가진 성인들은 대부분 그들의 유년기, 특히 4세부터 15세 사이에 부모나 학교에서 가르친 종교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한 지혜로운 성직자는 사회적 세습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이전까지 그 조절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르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속 깊숙이 나만의 종교를 심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그 어떤 힘이 와도 되돌릴 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중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념은 강요된 것이든 혹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는 평상시에 1년이 넘게 걸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단 1시간의 예배로도 아주 강렬히 그리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에는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의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훌륭하게 정치를 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세습의 주요 골자를 따르자면 아마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어릴 적 학교에서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배우고 기리며 가슴속 깊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세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학교, 교회, 그리고 언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합을 유년기부터 훈련시킨다면 가슴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절대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입을 통한 사회적 세습의 형성. 1914년 어느 날 아침 온 세상은 전대미문의 화염과 교전에 휩싸였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화염보다 시민들을 더 놀라게 했던 건 무섭도록 잘 조직된 독일 군대의 군기였습니다. 이 군대가 육지를 장악하는 속도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스피드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독일 군대가 조만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기계와도 같은 독일 군대는 이전의 전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효율적인 작전으로 모든 전투에 승리해 갔습니다. 독일 정신으로 무장한 독일 군대는 지도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 병력을 모조리 물리쳐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놀랄 만한 점은 독일 정신 훈련을 받은 독일 군사의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의 두 인물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아델베르크 포크 프러시아 교육부 장관과 독일 황제 윌리엄 2세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독일군 교육체제를 통해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그 정신 철학을 독일 정신이라고 정의해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가 사회적 세습입니다. 감수성 예민한 유년기에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이념으로서 독일 정신은 젊은 독일인의 마음에 각인되었으며 초등학교서부터 교육된 이 이념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교수들은 이 독일 정신을 학생들의 마음에 주입시키도록 강요되었으며 단 한 세대 만에 국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진 것입니다. 벤자민 키드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국가 목표는 관료들과 종교단체, 군대, 정부에 장악된 언론, 산업체를 통해 국민들이 현대 독일의 정치를 인지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도록 각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은 언론과 성직자, 학교를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세대 만에 모든 아이들이 독일 정신을 지지하는 군대의 병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아주 선택받은 특권임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온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장면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온 비난을 잊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국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 이제 다른 예로 일본을 들어봅시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세습의 영향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인 일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본은 후진국에서 열강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연구해보면 독일이 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국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교섭한 모든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암암리에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조종할 수 있었다면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대한 중국 대륙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세습을 이용해 국민을 교육시킨 사례를 보고 싶다면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 발생했던 현상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현상을 분석해줄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국가 사상을 고취시켰는데 그 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인들이 유년기에 이미 사회적 세습을 충분히 교육받았다면 그 결과는 소비에트 정부가 원하는 만큼 실현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소비에트 정부가 신문 전면을 할애해 선전한 연재물의 홍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공산정부에서 독일과 2천만 권의 책을 인쇄 계약하다. 이 계약의 목표 대상은 어린이들이다. 즉 어린이들을 위한 홍보 책자이다. 아이들을 위한 러시아어 번역판 2천만 부 계약은 독일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때 러시아 측에서는 페트로그라드 출판사의 사장이자 막심 고리키의 친구인 그르셰빈이 진행하였습니다. 당초에 그르셰빈이 같은 사안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관하여 영국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을 뿐 아니라 그의 책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를린의 신문사이면서 출판사인 울슈타인사의 편집국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쇄하기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 봐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특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부분의 신문은 이 기사를 다루지도 않았을 뿐더러 책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의 부작용만을 아주 조금 다루었을 뿐입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군대에서 교육받을 무렵이면 소비에트 정부가 무엇을 이루려던 간에 이 젊은이들은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전쟁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세습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전쟁을 준비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를 찾아보고 싶다면 미국 역사 혹은 세계사를 들춰보면 됩니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 충격적인 것도 아니며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도시의 광장으로 달려가 전쟁 용사 기념비를 보십시오. 그들의 꼿꼿한 자태를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의 자세가 아닌 위대한 용사의 상징처럼 서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말에 올라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는 것이라 믿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기념비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일부 좋은 뜻을 가진 여성 조각가들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30m가 넘는 스톤 마운틴의 단단한 화강암의 남부 동맹군의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유효한 명분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빨리 잊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영구히 기억하고자 이 이미지를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 일본, 독일의 선례가 나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느껴진다거나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곳 아메리카 대륙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적 세습에 대해 다시 공부해 봅시다. 북쪽으로는 캐나다,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멕시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젊은이들에게 국가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상들은 사회적 세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심어지기 때문에 그 사상은 이미 이 나라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란 바로 부를 향한 욕구입니다. 즉 젊은이들에게 제시된 이상은 재산의 축적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맨 먼저 하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상의 가치는 전쟁의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몇 세대 전 떠받들어지던 패트릭 헨리와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등은 이제는 철강소와 광산, 산림지, 은행사업,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앞의 사실들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역사 속에 평가된 진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려운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능한 인재들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과당 경쟁에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재물을 축적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어서 아무리 아둔한 사람이라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 설명을 과다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도 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오지 않는 한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 갈기갈기 찢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고발함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끔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군수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이익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인간 행동 방식의 두 가지 힘. 전쟁은 동료들을 통해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탐욕의 불씨들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는 사람들이 뭉쳐서 큰 불길로 커져갑니다. 전쟁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교육에 따라서만 혹은 개인의 이익을 전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종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인간의 행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힘으로부터 정해집니다. 바로 육체적 세습과 사회적 세습입니다. 육체적 세습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예전의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약육 강식의 잔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근대 사회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 혹은 그룹이나 나라 간에 전쟁을 하려는 경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이익을 단체의 이익에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 세습의 법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집단이나 국가가 형성되는 원리를 확장시켜서 각 나라들이 전체 인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각국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세습의 법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모든 집단의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참여한 개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사회적 세습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해보고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적 세습은 어린이들이나 부모나 교사 혹은 성직자들의 교육을 통해 어른들의 믿음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흡수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회와 학교의 교육을 적당히 조화시켜 어린이들에게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큰 이상을 위해 교회와 학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모든 단체들이 동시에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는 힘들겠지만 충분한 수위 영향력에 있는 단체들만 동참하기 시작하면 대중들의 요청에 따라 이 단체들이 나머지 단체들을 급속도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누가 종교와 교육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답은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언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이 안건이 전 세계의 문명화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전 세계의 교회와 학교에서 이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극적인 연극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무대는 미 합중국 의회, 주연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조연은 미 합중국 정부로부터 초청된 여러 종파의 종교 대표들과 대표 교육자들, 프레스센터는 전 세계의 뉴스기관 대표들 및 파견자들 집결. 무대 장치는 모든 진행 과정을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기기. 제목은 살인하지 말지어다. 연극의 목적은 모든 인종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국가 간의 의견 충돌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세계법정의 설립.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은 앞에 이미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미국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대중의 의견입니다. 대중의 의견들이 지도자들을 통해 잘 조화되어야만 대통령과 의회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국가 간의 연합이나 상호 조약들만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계 평화는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수의 사상가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육자들과 성직자들, 정치평론가들로부터 이런 움직임이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켜서 현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람직한 목표는 적절한 지도력으로부터 한 세대 안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위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따라서 이 목표 달성은 앞으로 태어날 여러 세대까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세대만을 위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성이 아닌 인간의 감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 호소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잘 조화시켜 세계 평화에 대해 감성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각각의 종교에 대한 소재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 세대 안에 반드시 국제적 목표로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서로 간에 반목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이 목표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기독 종파들이 힘을 모아 교회의 힘만으로 3세대 안에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양보한 것입니다. 한 세대 안에도 선두적인 종교단체와 교육계, 일반 대중의 의견들을 통해 세계 평화라는 이상을 어른과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의 조직화된 종파들이 지금과 같이 세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모든 인종들이 동참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세계 평화에 대한 사상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차적으로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전 세계의 교육기관들이 세계 평화라는 이 높은 이상을 이루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계 평화의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전 세계의 언론이 세계 평화의 이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언론을 만들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세계 평화의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만일 현존하는 세계의 조직들이 세계 평화 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화를 원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세계는 평화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각각의 이익을 통째로 문명의 이익을 위해 종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장애물이 실제로는 전혀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이상을 위해 손해보는 만큼 혹은 그 수천 배만큼의 힘을 교회가 대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더라도 위대하게 시작하라. 그러나 운명에서는 장대하라. 낮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실패는 아니지만 죄악이다.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 이제 교회가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이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백한 사실은 어떤 교회도 다른 종파와 연합하여 이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 연합으로 결코 교회의 신조가 바뀌거나 방해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종파들은 이 연합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힘과 이익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에 선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최대한의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비록 교회가 연합에 동참했지만 다른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영향력을 얻는 것 단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즉, 이 연합에 동참함으로써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에 동참함으로써 교회는 조직화된 노력의 법칙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법칙을 통해 쉽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으며 교회의 이상을 문명 세계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순히 잠재력일 뿐이고 조화된 노력의 법칙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모든 종파가 조약을 통해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세계 평화라는 고귀한 이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힘은 단순한 잠재력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이유는 그 힘이 인간의 감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는 오직 감성의 힘에만 의존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교회는 문명의 감성적 힘을 이용함으로써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사회 구성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감성은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고 이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믿음이 집중된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단절된 힘의 단위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 단위들이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 그 조합된 힘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그 힘에 대항할 힘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는 말은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낙담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즉, 세계 평화의 이상을 지지하고 보급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여성 신자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됩니다.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여성에 대한 비판에서 그는 여성은 개별적인 이익보다 인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함으로써 문명의 희망의 기반이 되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기술했습니다. 그는 개인보다 인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여성의 타고난 기질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천적이라며 강경하게 여성을 고발했습니다. 세계는 1차 대전을 기점으로 이제 문명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예언입니다.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여성의 손에 세계평화의 윤리적 잣대가 쥐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타고난 천성에는 현재의 관심사를 미래의 것으로 만드는 재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상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본능에 적합한 것입니다.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현재에 안주해 있는 동안 여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을 공격했지만 그는 여성 본성에 대한 위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진실은 잘 이용되어 세계의 이상과도 같은 우주 평화를 이룰 일꾼들을 훌륭히 길러낼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의 모임은 단지 여성만을 위해 줄 것을 요구하기보다 세계의 여러 문제에 참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운명을 지닌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문명사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중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쓴다면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획서를 다 끝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린다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 즉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이나 모르타르, 안반 공사는 이미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평화 이상의 실현화를 위한 정리와 재료 배합은 이미 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천만이 남은 셈이죠. 이만 줄입니다. 인내와 사회적 세습의 적용.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다룬 사회적 세습을 산업 경제 분야에도 적용시켜 보자. 이것은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물질적인 부를 쌓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은행가라면 내 사업장에서 가까운 고객들의 생일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모든 아이들의 생일에 적절한 축하 편지를 보내어 좋은 시기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다. 편지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래 수단이기도 하므로 그 아이는 해마다 생일을 미리 알려주는 편지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편지를 받을 아이가 동화책에 흥미 있어 할 나이라면 저축하는 습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룬 동화책과 함께 배달될 것이며 만약 여자아이라면 종이 인형 책과 함께 편지를 받을 것이다. 각 인형 뒤에는 우리 은행의 이름이 써 있을 것이며 그가 남자아이라면 야구 방망이를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가장 중요한 층에 아이들의 놀이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회전 목마와 미끄럼틀, 시소와 스쿠터 등 각종 게임기와 모래사장도 함께 놓을 생각이다. 물론 아이를 봐주는 어른도 고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서 그 놀이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하겠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쇼핑을 할 때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잘 운영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 우리 은행의 예금주가 될 때까지 즐겁게 왕과 같이 모실 것이지만 그런다고 그들의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이 우리 은행의 고객이 되는 것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먼저 유혹하라. 만약 내가 직업훈련학교의 이사장이라면 아이들이 5학년이 되면서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직업학교의 이름이 저절로 생각나게끔 하겠다. 만약 내가 식료품이나 백화점 혹은 잡화점을 경영한다면 아이들을 끌어들여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내 사업장에 흥미를 가지고 자주 드나들도록 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부모들이다. 만약 내가 백화점 사장이라면 대부분의 사장들이 그러는 것처럼 신문 한 페이지를 모두 할애해서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의 아랫부분에 연재 만화를 넣으면서 놀이방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백화점의 광고를 읽도록 유도하겠다. 만일 내가 목사라면 교회의 지하에 놀이방을 근사하게 만들어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종종 놀이방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놀아줌으로써 미래의 내 신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함께 숨쉬는 것보다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내 교회는 유명 장소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통신 판매업자라도 나는 어린이들과 교감이 통하는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므로 아이들을 잡는 것이 곧 그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내가 만일 이발사라면 아이들을 위한 방을 꾸밀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내 이발소로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도시의 변두리에는 아이들과 때때로 외식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훨씬 질 좋은 음식을 팔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널려 있다. 나는 이곳에 싱싱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과 당나귀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과 새를 키워 아이들을 흥미롭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 가게를 경영한다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하루를 보내게 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사람들은 황금이 나는 광산만을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먼저 유혹하라. 그러면 부모는 자연히 따라온다. 만일 정부에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쟁으로 향하게 해 오직 전쟁만을 위한 병사로 기를 수 있다면 같은 논리로
사업가들 또한 아이들을 키워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마음 한뜻이 승리의 길.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에 와 있다. 협동심과 조직화된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힘을 쌓을 수 있을까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앞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기획서에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기관, 학교, 교회, 언론의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값진 교훈을 배우곤 한다. 비록 난폭하고 파괴적이지만 조직화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연합군이 포치 장군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 조직된 후에야 전세가 역전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포치 장군은 각국 군대의 완벽한 협조를 연출해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연합군처럼 한 사람의 지휘 아래 한 집단이 집중된 힘을 낸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제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지금껏 훈련된 군대 중에 가장 세계주의적인 이념으로 훈련된 병사들이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피부색이 누렇든 갈색이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 군대에 가담했다. 만약 그들이 인종의 차이에 조그마한 문제라도 안고 있었다면 전쟁에 몸을 움츠리거나 숨어버렸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의 스트레스 아래서도 위대한 인간성으로 서로 협력해 피부색이나 종교 문제를 떠나 각지에서 싸웠다. 그들도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들 산업 경제 분야에서 그 정도 싸우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오직 문명화된 사람들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추진할 때만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일까? 만약 연합군 개개의 병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싸우는 것이 승리를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도시 사람들도 한뜻이 되어 같이 일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 교회와 학교, 신문사나 사회조직이 연합을 해서 같은 동기로부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아직도 당신 곁에서 맴돌고 있는 기회를 잡아라. 도시의 노사가 한데 뭉쳐 서로의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부분이 파괴되면 전체가 약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에 빠지면 다른 나라도 같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협동심과 인내야말로 성공을 위한 기초 디딤돌이라는 점을 배운 것이다. 물론 사려 깊고 스스로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은 세계대전을 통해 배운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난 후 개인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 여러분은 조직화된 노력과 인내, 사회적 세습의 요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배웠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는 사고에 음식을 주는 것과 같으며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의 관심사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요점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분명하게 보여주려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든 물건을 팔든 자영업을 하든 법 공부를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노동자로 일을 하든 분명한 것은 이 장을 통해 당신은
좀 더 높은 이상을 성취하는데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직업이 광고 카피라이터라면 이장으로부터 당신의 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이장의 내용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또한 솔직히 말해서 분명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당신 삶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자극이 행동을 유발한다. 여러분이 읽은 책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자체의 가치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종이에 쓰여 있는 글이 아니라 독자들이 그 글을 읽고 행하는 행동에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내 책의 교정일을 봐주던 여직원과 그녀의 남편은 이 책의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광고 경영 학교에 입학했고 이내 은행의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고 그를 통해 부모들에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1년에 $10,000 이상의 수입을 올릴 자신이 있다고 말했었다. 솔직히 나는 그녀의 계획이 너무 마음에 든다. 감히 그들이 하는 일을 평가한다면 최소한 그녀가 말한 액수의 3배는 좋게 되고도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탄탄한 계획 아래 유능한 세일즈맨까지 가담한다면 5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취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이 장의 초고를 한 유능한 경영학교의 이사장에게 보여줬더니 그는 학생을 길러내는 사회적 세습 부분에 대해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신뢰했고 그중 일부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1,500군데가 넘는 학교에 그 응용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분명히 이는 대통령의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번 장이 거의 끝나갈 즈음 애틀랜타에 사는 찰스 크로우치 박사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인즉 애틀랜타의 유지들이 이제 막 황금률 클럽을 창설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의 주요 목표는 클럽을 더욱 번성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 3가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쓴 이 책 16장 중 이번 장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신이 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이 내용의 가치는 자신을 얼마나 자극하여 이 장이 아니었으면 행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번 장에서 언급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이다. 이때의 교육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치는 의미를 넘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깨우는 적당한 자극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참 뜻이 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인내에 관한 나의 사적인 의미가 담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자 한다. 이 간략한 글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글이다. 자세히 말해서 적들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을 때, 정직한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쳐 얻은 정당한 결과를 비방했을 때,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자 순수한 동기로 일하는 나를 오해했을 때 썼던 글이다. 인내. 현명함의 새벽은 동쪽 지평선으로 날개를 펼친다.
무식과 미신은 그들의 마지막 발자국을 시간의 모래에 남기고 걸어간다. 이 기록은 범죄란에 기록될 것이며 이것은 인내가 없어 생긴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적을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쓰디쓴 결과는 종교적인 차이와 인종적 편견 문제로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유년기 시절에 받은 훈련의 결과이다. 인간 운명의 주인이시여. 언제쯤이나 우리 불쌍한 중생들이 교리와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헐뜯는 일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마치 금방 불 붙이고 깜빡거리는 양초처럼 우리는 이내 꺼져 버릴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조용히 텐트를 걷고 죽음을 기다리는 위대한 대상들처럼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막의 아랍인들처럼 대상들을 조용히 따르며 무서운 암흑 속에서도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진정 바라건대 유태인과 이방인들, 천주교와 개신교, 독일인 혹은 영국인, 프랑스인 혹은 러시아인, 흑인 혹은 백인 등의 차별은 다른 쪽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지나면서 그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지 그곳에는 인간의 영혼만이 존재했으면 한다. 오직 형제와 자매만이 존재하고 인종, 신앙, 피부색으로 구별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지구에서의 짧은 재류를 혼돈과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투쟁과 무지, 미신, 지독한 오해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한 영겁이나 두 영겁 동안 쉬고 싶기 때문이다.